안녕하세요.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입니다. 오늘은 그 행정심판에 있어서 집행정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정지 제도는 뭐냐라고 하면은 보통 행정청이 처분을 내립니다. 근데 그 처분을 내리는 처분에 대해서 너무 이게 위법하다, 부당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아마 행정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그러면 보통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면 행정청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 행정심판 제기했다, 행정소송 제기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나는 내 처분이 어느 정도 그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아니면 행정소송에 있어서 적어도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중지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집행부정지 원칙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정심판의 제기 또는 취소소송의 제기는 그 처분의 집행, 절차의 속행, 아니면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정처분으로부터 처분을 받았다. 그게 이제 업무 정지 처분이다. 그러면 바로 내일부터 1개월 아니면 3개월까지 업무를 볼 수 없어요. 아니면 내 자격이 이제 취소가 된다. 자격이 취소가 되면 내가 그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는 사업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거나 아니면 국가가 나한테 과징금을 내라, 이행강제금을 내라라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은 언제까지 일주일 후에까지 얼마를 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까지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 처분이 나는 너무 억울해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행정심판을 제기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면 반드시 거기에다가 집행정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이 처분이 일주일 후에든 보통은 일주일 후에 처분이 집행되지 않습니다. 보통 몇 달 전에 처분이 앞으로 1, 2개월 내에 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거나 그때부터 처분이 업무 정지가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시간은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그 집행정지는 그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보통은 집행정지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반드시 집행정지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나한테 내려진 처분 자체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처분은 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저희 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이제 공인중개사가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3개월이나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행정심판만 제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업무 정지 처분은 기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경우죠. 당연히 집행정지 신청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정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업무 정지 처분이 3개월 됐는데 그 3개월 거의 끝 무렵에 가서야 저희한테 뒤늦게 집행정지 이런 걸 신청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러니까 집행정지를 신청을 하려면 그 요건 중에 하나가 본안이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본안은 행정심판이 제기되어 있든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있든 그런 본안도 같이 제기가 돼 있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래서 행정심판 행정심판 청구서를 내면서 집행정지 신청서도 같이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처분이 급박하게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다면 이게 언제 집행이 시작된다. 그러니 그 전까지 처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담당하는 담당자도 이 처분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결론을 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한 집행정지 제도에 대해서 그 중앙행정심판이든 아니면 각 시도의 행정심판위원회들 집행정지 신청 요건하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의 집행정지 요건하고 조금 다릅니다.
뭐 당연히 긴급성이나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행정소송법에서는 이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제 행정심판법에서의 집행정지 요건은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그 다음에 중대한 손해, 그래서 이름이 다른데요. 이름뿐만 아니라 내용까지도 다릅니다. 오히려 중대한 손해가 조금 더 완화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법을 개정하면서 중대한 손해로 바꾼 이유는 조금 더 국민한테 집행정지 요건을 완화시켜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범위를 조금 더 법원보다는 확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집행정지의 인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이제 과징금 같이 국가가 이제 뭘 잘못했으니까 돈을 내라 라고 하는 과징금 처분이나 아니면 이행강제금 처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는 돈을 내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그 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됐더라도 돈을 돌려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법원이나 아니면 행정심판기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는 집행정지의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도 없고 중대한 손해도 없다.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돌려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청구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수중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국가가 나한테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그런 거를 바로 한 달 후까지 내라. 그거 안 내면 가산금이 뭐 20% 붙는다라고 하면 그 국가한테 반드시 내야 된다는 그 불안감, 의무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내 처분에 대해서는 좀 억울해요.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식당에 매출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매출이 좀 큰 규모인 경우에는 몇 천만 원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그 몇 천만 원을 쌓아두고 있는 식당이나 사업장은 없어요. 대부분 현금은. 대부분 돈이 돌고 하고 마이너스를 쓰고 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목돈을 내는 경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토해양심판과에서 이런 과징금은 뭐 몇십억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회사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라고 해도 지금 당장 몇십억의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집행정지를 신청을 했는데 돈은 나중에 언제든지 원상회복이 가능하니 그거는 집행정지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낼 돈도 없는데 그리고 만약에 내지 않으면 계속 가산금이 불어나는데 100만 원에 대한 가산금하고 몇십억에 대한 가산금은 그 가산금 차이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뭘 해라 라고 하는데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나한테 단순히 돈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서는 전반적으로 사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코로나 시국에서는 그런 과징금, 이행강제금처럼 돈의 납부를 요구하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집행정지를 적극적으로 인용을 해줘라 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그 재결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집행정지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를 하면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도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과징금이 법에 의하면 맞다. 그 금액이 맞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의 어떤 경제적인 사업 소득에 비하면 이 과징금이 너무 과하다라고 하면 깎아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부당으로 깎아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뭐 몇천만 원인데 그게 몇백만 원으로 깎일 수도 있는 청구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집행정지를 해서 내가 지금 당장 납부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분이 대폭 축소가 돼서, 내가 이 금액도 부담스럽지만 그 전에 원처분보다는 훨씬 더 적은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게 상당히 이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행정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징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명단 공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행정절차법에서도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인터넷 같은 경우에 명단을 공포할 수 있게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병역 의무를 회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병역청에 홈페이지에 보면은 병역 의무 회피자라고 해서 명단이 쫙 내려와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많이 검색하는 게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이 딱 뜨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뜨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업장에서 그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뭔가를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 사업장은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런 명단을 딱 공포를 해요. 그런데 그런 명단이 한번 공포가 딱 되면 나는 그런 상습 고액 체납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병역 의무 회피자도 아니고 내가 그런 어떤 근로자 보호 행위를 미이행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이 내리고 명단이 공표가 되면 그게 한번 인터넷에 올라가면 내 명예가 실추가 되잖아요. 나중에 그 처분이 그게 위법한 처분이야. 그래서 그거를 회복을 해.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위법한 처분이 이게 확인이 됐으니까 그 명단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공고가 난다 그래도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는 저 사람은 나쁜 사람, 병역 의무를 회피한다, 고액 상습 체납자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한 상황에서 나중에 그 판결로 번복이 됐다라고 해도 그 처음에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깨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집행정지를 신청할 필요성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예전에는 그거 자체가 집행정지의 대상 처분성이 없다라고 하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과 같이 모든 게 이제 인터넷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뭔가를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다든가 그런 포털 사이트에 있는 걸 많이 검색하는 그런 시점에서는 인터넷에 내 이름이 올라간다고 하는 게 나의 개인의 명예하고 굉장히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처분으로 인해서 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그 다음에 중대한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에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면 집행정지에 대한 인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처분이 발생을 하면 그 처분이 위법하다, 부당하다라고 사료되신다면 반드시 그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함께 고려를 해서 이 행정심판의 재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다음에 행정소송의 판결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 집행을 그 결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해달라라고 하는 집행정지 신청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그래서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